물론 행복이 노력을 통해 얻을 수 있다는 생각엔 나도 동의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나는 정신과 의사로서 프로이드의 이론에 영향을 받은 까닭에 그런 생각을 쉽게 받아들이긴 어려웠다. 프로이드는 신은 인간을 창조하면서 인간을 행복하게 만들려는 의도는 없었던 듯하다 라고 못 박았다. 나와 같은 수많은 정신과 의사들은 줄곧 그런 교육을 받아왔기 때문에 결국 인간이 기대할 수 있는 것은 고작해야 마음의 고통을 평범한 불행으로 바꾸는 일이라는 잔인한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 이런 시각에서 볼 때 행복을 발견하는 분명한 길이 있다는 달라이라마의 주장은 너무도 성급한 말처럼 들렸다. 여러 해 동안 정신의학을 공부하면서 나는 치료의 목적이 환자의 삶을 행복하게 하는 데 있다는 말은 거의 들어보지 못했다. 환자의 우울증이나 불안감을 줄이고 심리적인 갈등과 인간관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들을 놓고 수많은 이야기들이 오가긴 했지만 환자의 행복을 분명한 목표로 언급하는 경우는 없었다. 서양에선 그동안 진정한 행복에 이른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잘 이해하지 못했다. 사실 행복, 해피이라는 단어조차도 운이나 기회를 뜻하는 아이슬란드의 헵이라는 단어에서 온 것이다. 우리들 대부분은 이처럼 행복이 수수께끼 같은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여긴다. 삶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낼 때면 우울함을 벗어던진 상태가 곧 행복인 것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나 또한 서양인이기 때문에 행복이 단순히 마음의 수행을 한다고 해서 얻어질 수 있는 것처럼 생각되지 않았다. 내가 그렇게 반론을 펴자 달라이라마는 곧바로 말했다. 마음의 수행을 이야기할 때 내가 말하는 마음은 단지 사람의 생각하는 능력, 다시 말해 머릿속의 지성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난 이 단어를 티베트어인 셈의 의미로 쓰고 있습니다. 셈이라는 단어는 훨씬 더 넓은 의미를 갖고 있으며 오히려 정신이나 영혼에 가깝습니다. 또한 지성, 느낌, 생각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수행을 통해 삶의 자세와 시각, 그리고 삶을 살아나가는 방식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마음의 수행에는 물론 많은 내용과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마음의 수행은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들과 고통을 가져다 주는 것들을 구별하는 일로부터 시작됩니다. 마음의 수행을 통해 사람들은 차츰 고통을 가져다 주는 것들을 버리고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들을 키우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행복에 이르는 길입니다. 달라이라마는 자신이 어느 정도 개인적인 행복을 발견했다고 말한다. 실제로 그가 아리조나에 일주일 동안 머물고 있을 때 나는 그가 주위 사람들에게 자신의 행복을 드러내는 것을 종종 볼 수 있었다. 그는 아주 짧은 순간 누군가와 마주칠 때도 단순히 가까이 다가가는 행동만으로도 상대방에게 친밀감과 호감을 불러일으켰다. 어느 날 아침 달라이라마는 강연을 마친 뒤 자신이 묵고 있는 호텔방으로 들어가기 위해 복도를 따라 걷고 있었다. 물론 수행원들이 그를 애워싸고 있었다. 엘리베이터에 도착한 그는 옆에 호텔 여직원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물었다. 어느 나라에서 오셨습니까? 그녀는 오렌지색 승복을 입은 낯선 남자를 바라보며 처음엔 잠시 당황해했다. 수행원들이 그에게 다소곳이 경의를 표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녀는 어쩔 줄 몰라 했다. 이윽고 그녀는 입가에 미소를 띄우며 수줍게 대답했다. 멕시코에서 왔어요. 달라이라마는 잠시 그녀와 이야기를 나눈 뒤 흥분과 기쁨으로 얼굴이 상기된 그녀를 뒤로하고 발걸음을 옮겼다. 다음날 아침 그녀는 다른 호텔 여직원과 함께 같은 장소에 나타났다. 그리고 두 사람은 달라이라마가 엘리베이터 안으로 들어갈 때 다정한 미소를 지으며 인사를 했다. 비록 짧은 만남이었지만 두 여성은 행복한 얼굴로 자신의 일터로 돌아갔다. 그 뒤로 날마다 그 장소와 그 시간에 더욱더 많은 호텔 직원들이 나와 있었고 마침내 한 주가 끝나는 날에는 회색과 흰색이 섞인 단정한 유니폼을 입은
30명의 호텔 여직원들이 달라이라마를 열렬히 환영하듯 엘리베이터로 가는 복도에 정렬해 있었다. 우리가 살아갈 날들은 정해져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만 명의 아이들이 세상에 태어나지만 어떤 아이들은 며칠이나 몇 주밖에 살 수 없는 운명을 타거나 병이나 그 밖의 불행한 일들로 안타까운 죽음을 맞는다. 반면에 어떤 아이들은 100년 이상까지 장수하는 운명을 타거나 승리, 좌절, 기쁨, 미움, 사랑 등 삶의 온갖 것들을 두루 맛본다. 우리는 자신이 어떤 삶을 살게 될지 결코 알 수 없다. 하지만 하루를 살든 100년을 살든 삶에 있어서 중요한 질문은 언제나 이것이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은 행복을 찾기 위한 것이다. 이 말은 언뜻 상식처럼 들리며 아리스토텔레스에서 윌리엄 제임스에 이르는 서양의 사상가들도 그렇게 생각했다. 하지만 행복을 추구하는 삶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자기중심적이고 심지어 남들은 안중에도 없이 자기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삶이 아닐까? 대답은 반드시 그렇진 않다는 것이다. 수많은 연구를 통해 밝혀진 사실에 따르면 불행한 사람들이 훨씬 자기중심적이고 사회에서 종종 외톨이가 되며 나아가 비판적이고 적대적인 성격을 갖기 쉽다는 것이다. 이와는 반대로 행복한 사람들은 대개가 더 친근해지기 쉽고 마음이 넓으며 창조적이고 나아가 불행한 사람보다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좌절감을 더 쉽게 극복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행복한 사람이 불행한 사람보다 애정이 풍부하고 용서를 잘한다는 것이다. 심리학자들은 몇 가지 흥미로운 실험을 통해 행복한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열린 마음을 갖고 타인에게 다가가 기꺼이 도와준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다. 연구자들은 먼저 실험 대상자가 공중전화 박스에서 뜻밖의 돈을 발견하게 만들어 행복한 마음을 갖게 했다. 그리고 낯선 사람으로 가장한 연구원이 길을 가다가 우연히 서류 다발을 떨어뜨렸다. 그때 실험 대상자가 걸음을 멈추고 낯선 사람을 도와주는지 알아보려는 것이다. 또 다른 실험에선 재미있는 노래를 들려주어 실험 대상자의 기분을 좋게 만든 다음 가난한 사람으로 하여금 그에게 다가가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하게 했다. 그 결과 연구자들은 마음이 행복한 실험 대상자들이 다른 실험 그룹보다 훨씬 쉽게 사람들을 도와주고 돈을 빌려준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실험 전에 기분이 좋아져 있지 않은 실험 그룹은 타인을 도와줄 기회가 똑같이 있었지만 행복한 사람보다 도와주는 경우가 적었다. 이런 실험들은 개인의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은 이기주의와 자아도취에 빠지게 된다는 생각이 틀렸음을 보여준다. 우리도 스스로 실험해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차가 밀려서 당신이 탄 차가 꼼짝 못하고 있다고 가정하자. 그렇게 20분이 흐른 뒤 마침내 당신 차가 아주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한다. 그런데 다른 차가 당신 차 앞으로 끼어들려고 신호를 보내고 있다. 그런데 다른 차가 당신 차 앞으로 끼어들려고 신호를 보내고 있다. 만일 당신이 기분 좋은 상태라면 기꺼이 속력을 늦추고 앞으로 들어오라고 그에게 손짓할 것이다. 하지만 당신이 몹시 기분이 불쾌한 상태라면 속력을 내서 앞차와의 간격을 좁혀버릴 것이다. 그리고 속으로 이렇게 말할 것이다. 이봐, 난 이곳에서 꼼짝 못하고 계속 기다렸다고. 당신도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삶의 목표가 행복을 추구하는 데 있다는 기본 전제로부터 우리는 이야기를 시작할 것이다. 그것은 행복을 삶의 진정한 목표로 보는 일이며 행복을 발견하기 위해 누구나 지금 이 순간부터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다고 믿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무엇이 우리의 삶을 더 행복하게 하는가를 확인하면서 행복의 추구가 한 개인뿐 아니라
가족과 사회 전체에도 도움을 준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단순한 지혜. 어떤 순간에 행복이나 불행을 느끼는 것은 우리가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며 자신이 가진 것에 얼마나 만족하는가에 달려있다. 내가 아는 친구 하나가 2년 전 뜻밖의 횡재를 했다. 횡재를 하기 18개월 전에 그녀는 친구가 차린 조그만 건강관리 회사에서 함께 일하기 위해 간호사를 그만두었다. 회사는 빠르게 성장했고 18개월 만에 어느 대기업에 엄청난 액수로 팔렸다. 회사에서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던 내 친구는 회사의 주식을 받아 큰 돈을 벌었다. 32살의 나이에 은퇴해도 좋을 정도로 부자가 된 것이다. 나는 얼마 전 그녀를 만나 은퇴 생활을 어떻게 즐기고 있는지 물어보았다. 친구는 대답했다. 글쎄, 여행도 다니고 평소에 하고 싶었던 일을 할 수 있어서 정말 좋기는 해. 그러더니 이런 말을 덧붙였다. 하지만 이상한 일은 그렇게 많은 돈을 벌면서 느꼈던 흥분감이 사라지자 모든 것이 원래대로 돌아가 버렸다는 거야. 새 집과 여러 물건을 사서 많은 것이 달라지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전보다 훨씬 행복하다는 느낌은 들지 않아. 그 친구가 횡재를 해서 떼돈을 벌고 있을 즈음 나의 또 다른 친구는 자신이 에이즈에 걸린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는 횡재를 한 친구와 나이가 동갑이었다. 그는 자신이 에이즈에 걸린 상황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내게 말해주었다. 물론 처음엔 말할 수 없이 절망했어. 내가 에이즈에 걸렸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까지 거의 1년이 걸렸어. 하지만 지난 1년을 보내면서 많은 것이 달라졌어. 요즘 난 하루하루를 지내면서 전보다 더 많은 걸 얻고 있어. 또 매 순간 전보다 더 큰 행복을 느끼고 있어. 난 평범한 일들에 더 많이 감사하게 되었어. 그리고 지금까지 심각한 에이즈 증상이 나타나지 않고 있고 내가 지금 가진 것들을 누릴 수 있어서 감사할 뿐이야. 물론 에이즈에 걸리지 않았더라면 좋았겠지만 어느 면에서 보면 그 병이 내 삶을 더 좋은 쪽으로 변화시킨 건 분명해. 내가 물었다. 이를테면 어떤 식으로 변화시켰는데? 글쎄, 예를 들자면 이런 거야. 자네도 알다시피 난 늘 유물론자의 성향을 갖고 있었어. 하지만 지난 1년 동안 내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임을 받아들이자 완전히 새로운 세계가 열렸어. 생애 최초로 난 영적인 세계를 탐구하기 시작했어. 영적인 주제를 다룬 많은 책들을 찾아 읽고 다른 사람들과 대화도 나누었어. 그러면서 저는 생각조차 할 수 없었던 많은 것들을 발견하게 되었어. 이제는 아침에 설레는 마음으로 일어나 오늘 하루 동안 내가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기대할 정도가 되었어. 두 친구의 이런 예는 행복이 바깥에 있지 않고 마음 안에 있다는 중요한 사실을 일깨워준다. 성공을 하면 순간적으로 마음이 들뜨고 반면에 비극적인 일을 겪으면 심한 우울증에 빠질 것이다. 하지만 얼마 안 가서 우리의 전체적인 행복은 기본 수준으로 돌아가는 경향이 있다. 심리학자들은 이런 과정을 적응이라고 부른다. 우리는 누구나 그런 일을 경험할 수 있다. 월급이 오르고 새 차를 사고 동료들에게 인정을 받으면 잠시 기분이 좋아질 것이다.